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 가득한 크리스마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상의 추운 곳, 외진 곳에 그 사랑이 사람들의 손을 빌어 닿는데요. 올해는 그 사랑의 온기가 많이 식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금액을 온도로 표시하는 사랑의 온도탑부터 식었는데요.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 목표액이 113억 9천만 원인데 약 45억 원이 모금돼 추운 주가 40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17억 원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우선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현금 모금이 줄었고요. 길어지는 불경기와 또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서민들의 기부 금액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의 추운 길거리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스한 손길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따뜻한 어묵을 선결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국에서는 기운 내시라고 자양강장제 등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를 지원하시는 분들, 손글씨와 촛불컵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로 집회 현장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연말 소외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천사들이 올해는 거리로도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어지러운 전국이지만 추운 겨울을 더 춥게 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25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에 함께하는 뉴스브리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전남 동부권 소식인데요.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전남 동부권 지자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이 청렴 지수 등락 여부에 따라 각각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등급이 추락해 3등급에 머물렀고 순천시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아 겨우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4등급에서 이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하위권을 탈출했습니다. 예. 이 세부 청렴도 지수를 보면 여수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이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 노력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더 떨어진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 전 4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상승하며 청렴도에서 크게 개선된 평가를 받은 순천시의 경우 올해도 2등급을 유지하면서 이 동부권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순천시의 경우는 이 청렴 체감도는 4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이 청렴에 대한 노력도가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한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광양시는 이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지만 반면 청렴의 노력도가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했습니다. 예.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 평가를 받았고 전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해 3등급으로 청렴도가 추락했습니다. 예. 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청렴도 사실 원천적으로 비리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 별도의 청렴도를 평가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모두가 1등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국민들로서는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직도 청렴도를 따져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등급 아니고 2등급 받으면 뭐 잘한 거고 체면을 유지하신 거고 뭐 3등급, 4등급도 정말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또 청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공공기관 청렴도에 순위를 매기거나 또 점수를 매기는 이런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인 만큼 좀 훈훈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와 구례군 의회가 상대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다고요?
네, 광양시 의회와 구례군 의회가 지난 23일 상호 상대 도시에 200만 원씩 각각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 납입과 관련해 광양시 의회와 구례군 의회는 지역의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양시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참여해 기부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시군의 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나 관광자원 개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포철 공고 사랑 나눔 봉사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역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과 학습 여건 개선 활동도 펼쳤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1일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철 공고 사랑 나눔 봉사단이 광양시 드림스타트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주거 환경과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예. 이 포철공고 광양동문회로 구성된 광양제철소 포철공고 사랑나눔 봉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광양시 드림스타트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공부방을 리모델링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예. 이 봉사단원들은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열악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재도구를 정리하거나 전기시설 점검, 노후 전등 교체, 책상과 의자 교체, 또 붙박이장과 수납장 제작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 드림스타트와 함께 추진하는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비는 이 봉사단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회비로 충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포철공고 사랑나눔 봉사단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과 제빵이나 이 목공예 체험은 물론 볼링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도 현재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뜻한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은 여수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한 지역의 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조성 사업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추진한 남면 안도와 화정면의 낭도, 백야, 삼산면의 손죽도 등 4개의 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여수시의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업은 어촌 마을에 건립한 종합 안내소나 이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어촌 체험센터에서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예. 여수시가 관련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는 최근 관내 어촌 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수시가 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정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사업 현장에서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어촌 체험이나 휴양마을의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이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여수시의회는 관내 일부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 체험관광보험이나 음식물 및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한 여수시가 시설의 운영 실적을 사업자들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 운영 실적을 제출받지 않고 있고 또 사업자 지정 조건 중 재산 관리나 운영 조건에 대한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또 성탄절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예, 크리스마스. 예. 메리 맞으시죠? 메리 해야죠. 메리 하려고 노력해야죠. 자, 올 한 해도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은 내년에
만나게 그렇네요. 되는 다음 거예요. 주 그렇네요. 수요일이 제가 일요일이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정말. 못했는데 네, 올해 마지막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 법정 네. 시간은. 네네. 아, 그렇군요. 한 해가 참 빠르게 느껴지고 또 연말에 본의 아니게 이상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그러니까요. 시끄러워서 연말에 더더욱 정신이 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겠지만 두 분도 12월이 약간 네. 삭제된 기분 느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혼란스럽기도 바쁘게 지나가다 하고 보니까. 바쁘기도 했고 근데 또 저번에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뤄왔던 송년회 다시 해라. 하라고. 그래서 또 말을 제가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체력이 이제 바닥나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또 신년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송년회 하고 또 신년회 하고. 같이 사시는 그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아니 뭐 저희는 이제 마이웨이, 마이웨이. 각자 살 길 각자 네, 알아서 뭐 그쵸, 가는 그쵸. 거죠, 뭐. 네. 두 분 뭐 함께하는 또 모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또 어쨌든 어찌 됐든 뭐 그 속에서 해피한 연말과 또 신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성탄절에 함께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오랜만에 행정법원 판결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있었던 노인이 학대로 인해서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요양원이 이제 요양 지정 기관 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관련자들이 이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합 이제 노인 이 시설이 이러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이 요양원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제 뭐 물론 좀 일부 뭐 잘못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거 이제 지정 기간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취지인데 물론 이제 이거 구청이 이제 상대방이겠죠. 구청이 이런 취소 처분을 했으니까 예. 이제 구청은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판결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요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특히나 이 사건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맞아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그런 정해진 매뉴얼대로 여기 이제 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한 처분이죠. 기관의 그 지정을 취소한 것이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법원이 뭐 이런 잘못들 뭐 이런 관리상의 부주의 이런 거 다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취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라고 조금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어느 부분에 공감을 하실지 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내용을 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요양원 측의 종합복지원 측의 잘못은 인정이 됐으나 취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입소자가 8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예. 지정 취소가 되면 이 입소자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소자들의 거처 이동이라든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될 그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지정이 취소돼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입소자들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요양병원이 뭐 평소 피해자에 대해서 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잘못들은 있지만 뭐 해당 연루된 사람들이 다 이미 사직을 했고 뭐 그에 대해서 뭐 일정 처분이 이루어진 점들을 봤을 때 이것을 그 종합복지원의 그 요양기관 지정을 자체를 취소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취소하는 것은 지정 취소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결이 나왔고 이게 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좀 예.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이게 처분이 충분했는지를 그렇죠. 따져봤을 때 예. 논란이 예. 좀 예상되는 포인트가 있죠. 딱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요양원 내에서 그 사망한 피해자의 사례가 이제 그 다른 입소자 2명에게 7차례 폭행을 당했대요. 이거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요양원 측에서. 그것도 잘못한 책임이 거고. 있죠. 요양보호사인 사람도 휠체어를 흔들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입소자들끼리의 폭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호사가 폭행한 것도 발견을 못했느냐. 너희 같은 애들은 지정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예. 법원에서는
취소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입소된 사람들에게 또 심각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걸 비교 형량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단 결론이 나왔고, 물론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좀 양측에 달리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각이 확연히 좀 갈리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말씀하신 대로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번 법원 판결만으로도 좀 다뤄볼 찬반의 여지가 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화제의 판결 알아봤고요. 주제 토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주제가 저희 한 달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법적인 지식들도 쉽게 또 알아가신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두 분께 부담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와 또 탄핵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도 전달받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 조국 방지법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달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송달이라는 말 자체가 재판 관련 이 서류들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소송이라는 거, 이제 헌법재판도 헌법 소송이잖아요. 송달이라는 거는 송달이 되어야지 그 청구를 당한 사람이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청구를 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달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소송을 이제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것이 아마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할 때는 서류를 보냈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 것인가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식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발송 송달, 이건 뭔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제 보면은 청구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송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탄핵 심판의 절차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준용을 하고 또 특히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파면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준용을 하고 또 형사소송법에는 또 이제 민사소송 준용 규정이 있는데 이제 민사소송법에 이런 송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원래 송달은 교부하는 거 그냥 직접 주는 게 원칙이고 이거를 이제 인편으로? 보통은 이제 우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집은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 송달이나 아니면은 유치 송달이라서 그냥 두고 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 경우예요. 발송 송달은. 그래서 보충이나 유치 송달로도 안 되는 이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발송 송달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규정들, 준용 규정들에 의해서 발송 송달로 이제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 것이고 이게 19일 날 발송 송달 처리가 돼서 20일 날부터 이것이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된 겁니다. 19일에 발송해서 20일에 도달했으니까 20일에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발송 송달의 개념이고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이잖아요.
있잖아요. 예.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이거 발송 송달로 처리하자. 송달한 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보자. 지금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럼 발송 송달 말고 송달 다른 개념들도 또 있습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원래는 교부 송달 예. 직접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보충 송달이라 그래서 그 송달 받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네. 뭐 일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도 그 사람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고 예. 또 아니면 두고 오는 거 유치 송달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공시 송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공시 송달 말도 나오던데. 예.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도 이제 송달이 안 된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법원에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게시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뭐 서류를 송달했다. 이런 게 이제 공시고 아니면 이제 그 사이트에 법원 사이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이제 공시로 송달했다라고 이렇게 게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게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이제 밝힘으로써 해결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송달의 효력이 있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적법한 송달로 간주가 됐으니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송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무효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절차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헌재가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지금 간주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 이유는 가장 크게 뭐라고 일단 보세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탄핵소추 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예. 규정이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또 보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가 쭉 송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민사소송법 제 187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이제 발송 송달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럼 헌재는 탄핵 심판 서류를 지금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건가요? 자, 헌법재판소법 29조에 보면 답변서의 제출 조항이 있는데요. 예.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출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법에서는 그게 의무 규정인지 아니면은 뭐 재량으로 되어 있는 건지가 중요한데 예. 답변서를 꼭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2항에 보면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그러니까 아마 청구 취지는 이제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거겠죠. 취지는 그거에 대한 자신의 답변. 그 다음에 이제 파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구 예. 이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자신의 답변. 그러니까 반박 이유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서 이제 내면 그거 같이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헌재가. 예. 그러면 답변서가 제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답변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이제 그렇죠.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거를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민사소송 소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고 나서도 이런 문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소송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장 받으셨으면 피고잖아요. 받으신 분이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무인데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예. 자백 간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백 간주. 상대방으로부터 주장하는 서면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니까 무시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 버리면 법원에서는 그
변론은 열지 않고 변론 없이도 그냥 인정한 걸로 보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불리해지네요, 이게. 완전히 불리해지는 거죠. 무시했다가는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한 대로 인용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헌법재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큰 불이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법은 보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백하는 것으로 뭐 간주가 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일단 입장 자체를 바뀌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첫 번째 기일은 그 변론 기일을 잡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청구인이 아무런 말도 반박도 하지 않는다. 뭐 그냥 거의 그냥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젠가는 답변할 거예요.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첫 변론 준비기일 열리는 27일인데 이때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 기일은 아닙니다. 변론 준비 기일을 여는 경우들은 뭐 이런 탄핵 심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민사 사건에서도 있는데요.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할 때는 이제 별도의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가지고 어떠한 것이 쟁점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이제 주장을 증명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정하는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가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을 뭐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변론 준비 기일은 열릴 것이고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뭐 출석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헌재는 다음 일정을 정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이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출석하게 되면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당사자 그 출석 없이도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 알아봤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수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내란 수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수사 기관에 대한 정리가 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국수본, 공수처, 공조본, 와,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하는 저희도 이렇게 좀 헷갈리고 힘든데 얼마나 헷갈리실까 싶어요. 이름은 비슷비슷하지만 각기 수사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거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있었던 사례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가담자 중에 상당수가 또 군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 이 부분이 좀 말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경찰밖에 없어요. 근데 또 군인에 대한 어떤 범죄를 뭐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군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세밀하게 좀 충돌을 하고 뭐 중첩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이죠. 그리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국조본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이번 공조본에서 검찰은 빠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수처로서 이제 각 개별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아까 이제 송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내란죄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현행법상 경찰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은 직접적인 영장 청구 권한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는 검찰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이제 검찰이 그걸 보고하는 구조였는데 이 공조본이 이제는 만들어짐으로써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는 또 영장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서로 또 좀 보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부의 조사본부는 이제 아무래도 군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수사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협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좀 이런 수사에 대해서 좀
좀 서로 경쟁을 하듯이 맞아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좀 그런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공조본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검찰도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행 지금 상황은 이제 검찰은 따로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예, 검찰이 예.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거를 빌미로 이제 이렇게 계속 내란 부분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앞으로도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또 부속실 관저에 이번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꾸 거부를 하고 거부하는 그 자료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정리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공조본이 보낸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두 번에 예. 걸쳐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두 번 다 일단은 여러 군데로 보냈습니다. 이제 공조본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그리고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이 불명, 그러니까 누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수취인 불명이라는 예. 것이.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취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수취가 거절. 거절한 네.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전자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이거는 미확인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도 해봐야죠. 불출석을 하면서 이제 또 한 차례 어떻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이제 앞으로 또 결정이 지켜봐야죠.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출석한다고 했을 때 정당한 좀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질문이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네.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혐의가 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출석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거든요. 뉴스에서 불출석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자주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면 자주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선 현장에서 저희도 지금 이런 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자주 있는 일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어요. 수사관님 제가 그날 뭐 일정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생업이 있어서 이렇게 조율할 수는 있는데 예. 이 수치 거절을 하고 나오라고 해도 그냥 무시한다든지 그럼 이제 저 항상 의뢰인들께 말씀드리죠.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고요. 그 세트 메뉴로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세트 겁니다. 메뉴,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드릴 때 나가신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분 잘 알고 계신 분이 왜 이러고 계신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네. 수사가 아니라 통상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맞아요. 피의자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을 하면 법원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세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그렇다면은 이제 체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그 원칙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두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해서 이제 법원에서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체포해가지고 뭐 바로 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에 하던 대로 이 그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하나 알아볼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입니다. 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탄핵 소추 정족수가 논란이에요. 네, 탄핵 소추 정족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지금 여러 번 겪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통령 이외의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뭐 각 부처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기타 다른 공무원들을 탄핵할 때는 이 과반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명문 규정상으로만 보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1명만 찬성하면은 국무총리 탄핵안을 지금 가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뭐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냥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수의 어떤 지금 법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이거 요건을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예. 법 규정에 단서 조항이 붙어야 돼요. 예외를 두던지.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단 뭐 권한대행일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뭐 그 유권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거 뭐 법이 고무줄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참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 주장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또 주제 빨리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조국 전 대표죠. 대법 판결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을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승계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형이 확정된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이제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자라는 법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그 형이 확정돼서 결혼이 된 경우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이제 금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결혼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하나인 경우에요. 그 결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요. 네. 기재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대표 발의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른바 조국 방지법이라고 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송교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은? 일단은 일견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상실한 사람의 자리를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그 누군가가 승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일단 다분히 뭐 저기 감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게 과연 또 논의가 이루어져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까지는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지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성탄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과 또 다가올 내년을 계획 세우는 시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올 한 해 봉사를 좀 마무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왔다고요? 네,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나누고 나의 노력을 더하고 나의 기쁨보다는 남의 기쁨을 위해 땀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주에는요, 2024년에 365일 중 많은 시간을 이런 시간들로 채워왔던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예. 이 자신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길을 전하며 2024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던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봉사자들을 돌이켜보고 또 그 2024년 봉사를 느꼈던 많은 보람과 기쁨은 2025년의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봉사를 마무리하는 여수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도의 국립공원, 지구를 살자 위해서 바다 청소하는 사람. 저희들 임무는 바다에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여수시청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갖다 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도의 국립공원이 2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 개가 더 만들어져가지고 23개가 됐습니다. 어디가 한 개 더 됐냐 그러면 804. 여수가 기점을 했고 여수에서 신안까지가 다도의 국립공원, 그 다음에 여수에서 부산까지가 한려 국립공원. 그러니까 여수가 항시 기점이죠.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태풍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는 너무나 쓰레기가 많이 와가지고
이 해변에 너무나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조그만 힘이지만은 옮겨 놓으니까 너무나 바다가 깨끗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지구를 살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생각이 기분이 좋죠. 여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세계도 지키고 제가 죽을 때까지 2000시간을 채우고 봉사활동을 끝내려고 지금 500시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범, 하모니카. 올 한 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죠. 뿌듯하고 엄청 좋죠. 그 하모니카는 사실 이제 즐겁게 그 요양원 같은데 즐겁게 해드리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같이 즐거움도 나누고 또 같이 또 저희들도 또 한 마음이 돼서 했는데 사실 그 방범 단체에서 독거노인들 살피면서 도시락 봉사 갔을 때 그때가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이런 걸 또 갖다 줄 수 있다는 그게 되게 보람지고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저희도 어차피 나이를 다 먹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도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텐데 이제 우선은 또 제가 그런 분들을 또 돌보면서 참 또 어쨌든 세상이 따뜻하고 이런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따뜻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돌볼 수 있으면 더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올 한 해 봉사 어땠어요?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지역사회에도 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해변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주로 했고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정신 건강 지킴이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해변에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주웠는데 어느 순간 그 해변이 좀 깨끗해지고 그런 것들을 뭔가 몸으로 느꼈을 때 그때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지역사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결국에는 저 자신의 성장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 십자사 봉사원이고요. 저희는 주로 그 이제 어르신들 복지관 급식봉사 위주로 합니다. 1년 돌아보면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올해 한 해. 저한테는 봉사하는 기간 동안 통틀어서 가장 많은 봉사를 했고 또 가장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가장 뜻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나름 만족스러운 한 해였고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만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급식봉사 위주로 하는데 또 연말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그 1년에 딱 한 번 연탄봉사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연탄봉사가 뭐 다른 봉사원들도 많이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저희 봉사 자체로 했던 게 있어요. 그 어르신은 이제 그 집구축 주기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지난주 3일 동안 거쳐서 봉사를 했는데 올해는 가장 그게 뜻깊은 봉사였지 않나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의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이신데 이제 항상 다니면서 눈여겨봤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잘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부족한 살림살이도 저희가 이제 막 모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 뭐 자력으로 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ING고 갖춰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람도 있었지만 무난했다.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다.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매 순간 내가 안 아프고 봉사를 하러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제일 큰 거죠. 가서 어르신한테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잘 먹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럴 때 이게 제일 큰 거죠.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지. 하고 나면 우리가 뿌듯하니까. 네, 이제 청년들이 사실 지역사회에 녹아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알고 또 지역 애양심도 가지게 되고 또 지역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가지게 되고 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로서 봤을 때는 남을 위한다고 자칭은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내가 더 보람이 되고 또 더 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봉사를 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이완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봉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인자 느꼈어요. 500시간 하고 나니까. 봉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희 봉사원들이 얻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소속된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데 그게 좋은 거죠. 내가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은근한 자부심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